노동자 유족회에서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내일이 11월 3일인데 음력 10월 3일이 개천절이지 않습니까? 양력 11월 3일하고 같이 딱 붙는 그런 특별한 날인데 그 개천절을 맞이해서 그 한국의 뿌리 역사와 정체성을 밝혀준 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기 4357년, 서기 2024년, 음력 10월 2일, 양력 11월 2일 개천절 기념 베를린 역사인문학 특강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흥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요. 순국선열 및 포국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0초간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외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두 분만 저 뒤에 카메라 잡고 계시는 분이 여기 한국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매체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매체인 한문화타임즈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만석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복선 회장님 잠깐 서주시죠. 잠깐만 서주십시오. 저분이 누구시냐면 아마 이제 독일에서 부인회를 처음 조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 유학 오신 한국 분들,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을 음지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지금 결의도 하시고 이제 벨리 한인에도 봉사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아마 야사에 나올 만한 분입니다. 김복선 회장님.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오고 계셔가지고 지금 생략하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역사강에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모두 다 주인공입니다. 다음은 개회 3일 한양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사랑 독일지부 이창용 지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온 지 한 10년이 됐는데요. 독일에 온 지요. 네. 그 역사 반복 운동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양 역사학자와 동양의 한국의 역사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씀 한 소절 빌려드릴게요. 서양의 역사학자가 과거는 죽은 역사가 아니다. 역사는 과거 죽은 역사가 아니고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를 한다. 과거와 현재는. 우리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무슨 소용이냐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는 끊임없는 대화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단지의 신철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역사를 배워라. 역사를 읽고 어른이 되어서도 역사를 배워야 된다. 그 역사 공부를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좋은 강사님을 모셨는데 사실 이분이 비엔나에서 오셨어요. 지금 그 옥타 총회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오늘 조촐하지만 제가
굳이 베를린 들렸다가 한국 귀국 가시라고 아직까지 붙잡아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형식적인 대회사보다도 굳이 이제 빈 종이를 드린 게 많은 그 역사적 사실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잘 적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꼭 뭐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 복원, 역사 강복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수많은 강의를 하셨어요. 한류 열풍 의장님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한사랑 연수 원장도 하고 계십니다. 예, 박찬아 강사님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됐나요? 예. 네. 오늘 준비한 강의 제목은요, 상일에서 정했습니다. 한국인의 뿌리 역사와 정체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이제 개천절이에요. 실제 원래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양력으로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정해진 날에 국가에서 경축을 하기 위해서 양력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음력을 썼습니다. 음력 10월 3일이었고 예전 같으면 뭐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그 이전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설레잖아요. 그래서 이 개천절 전날 굉장히 설레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 한국인의 뿌리 역사와 정체성이라고 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한류와 관련된 또는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문화타임즈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기자 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구촌 한국인을 위한 역사문화, 인문학 특강 등을 하는데 이제 뭐 현장에 가기도 하고 또는 줌으로 하기도 합니다. 중동 아프리카 회장님이 이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한 9분 정도가 9번, 10번 정도 시리즈로 한 경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청이 있으면 그걸 온라인으로 하거나 현장으로 하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월드 옥타라고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바로 왔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뭐 전체 총회는 아니었고 시니어 분과라고 이제 분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니어 분과에서 한 70분 정도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강의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제가 한 7분 정도 했었거든요. 1시간을 주셔가지고 근데 오늘은 1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전 베를린에서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에 여러 번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했었는데요. 독립운동사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때 보면 베를린, 에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같은 곳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은 게 에센에서 임시정부 100주년이에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역사 강연회를 했던 것이 굉장히 기념에 남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거를 뭐 2차례 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렇게 뭐 독일의 어떤 독립운동에 관해서 잘 몰랐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답사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덕 고려 학우회라고 이렇게 있었던 곳으로 지금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베를린 포츠당 한인들의 독립운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1921년에 이긍로 선생, 이미력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 비밀 장소들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유덕 고려 학우회는 사무실이 칸트 슈트라세 132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대한사를 같이 갔었고요. 그 안중근 의사의 사촌 안봉근 선생이 또 여기 계시잖아요. 두부 공장도 이렇게 하시고 그 이전에는 또 박물관에서 일하시고 하셨는데 칸트 슈트라스 122번지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자택으로 알려진 곳, 지금은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은데 뭐 상점들이 그대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갔던 곳이고요. 파파야 바로 이쪽이죠. 여기가 이제 그런 거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예전에는 갤럭시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 바뀌었겠죠. 예.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친척분들이 뭐 멀리 이렇게 또 망명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촌 동생인 안봉근 선생은 독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박물관에서 이제 학예사, 이런 한국을 알리는 그런 학예사 역할을 하신 걸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덴 박물관에 사진이 몇 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아카이브에 남아 있어서 그게 최근에 이게 발견이 이게 올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집신을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도 이렇게 찍혔는데, 이분이 이제 안봉근 선생이고요. 자, 그 베를린 마라톤이 있었잖아요. 송기정 선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축하를 해준 분은 바로 안봉근 선생의 자택에서 이렇게 축하를 이렇게 해줬고, 근데 벽에 걸린 태극기를 보고서 굉장히 크게 눈물을 흘렸던 송기정 선생의 자서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또 나왔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정면이죠. 안봉근 선생이고요. 그리고 중간이 이미륵 선생이고, 그 다음에 장극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1940년대 독일에서 찍은 사진이고, 올해 보면 7월 달에 독립운동가가 이제 독일 독립운동가 분들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황진남, 이의경, 김갑수라고 하는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베를린 대학, 미넨 대학, 그리고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유학을 이렇게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금로 이미륵 선생은 이제 독일 유학생으로서 1927년에 세계 피압박 민족회의에 또 참가를 하시고 한국 대표로 이렇게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금로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도 한국어 강사를 하시고 한국어 교육을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조선어학회 활동을 이렇게 했던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이제 모델이 되신 분으로서 독일 유학생 1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그리고 역사, 이것이 망하면은 민족이 망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독립운동 하셨던 분 중에서 역사를 하시면서 언어를 하셨던 분, 이게 동시에 하셨던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금로 선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금로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독일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한 100년 전이죠. 1923년에 유럽 최초로 프리드리 빌헬름 대학, 지금의 훔볼트대에 개설한 한국어 강좌 기록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실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이 1928년의 육성이 프랑스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 만돌이 이제는 조선 것이는 조선 인군 대동이 서역 2443년에 네브란의 정공을 열고 여러 학자로 더불어 연구하는 끝에 온전 과학적으로 새로 지어진 글씨인데 서역 2446년에 안팎에 되었습니다. 이 글씨는 볼돌이 11자와 닷돌이 17자로 보다 28자입니다. 그 뒤에 정정되나야 닷돌이 석자가 줄었고 볼돌이는 그대로 있는데 한자는 아주 그릇에 읽어서 아래 한자라 합니다. 이 자는 1923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1928년에 녹음본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100년 전에 최초로 한국어 강좌를 열었던,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100년 후에 한국어 강좌가 엄청나게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이제 K-팝 스타라고 하잖아요. 스타가 되기 위한 아이돌이 있는데 그 아이돌 연습생의 역사 교육도 이렇게 맡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나가서 한국에 대해서 알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 예전에 이제 한류 팬들을 위한 활동들을 했는데, 저 요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한류 팬들이 저에게 원했던 건 K-팝이나 드라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태극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태극기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었습니다. 40분 동안 태극기에 담겨있는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아까 보셨듯이 한류에서 지금은 한국어로 공부하는 사람이 엄청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한국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게 한국학이죠. 그래서 한국학,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학 강좌 같은 경우에도 뭐 2007년에서 2017년 10년 사이에 이제 2배 이상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학 강좌가 107개국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한 몇 년 지난 영상이지만 보시면은 Korean wave and the Hallyu isn't necessarily really Korean culture. 한류에 아니면 K-팝이나 K-드라마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한국 역사에도 관심이 생기고 문화까지도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전 그것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역사나 이제 한국의 문학에 이제는 뭐 노벨 문학상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엔나에 있는 서점을 가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과연 있을까라고 하니까 이 한강의 작품들이 이렇게 쫙 딴 곳에 모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이 이제 조금 뭐 이제 20일까지 해서 끝났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전시를 하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까지도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우리는 3년 또는 3년 반 정도의 코로나의 과정을 겪어서 저도 이제 뭐 오지를 못했습니다. 해외를 나가지 못했었는데 이제 2023년부터 다시금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해외동포 언론사협회가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럽에 사시는 분들인데 해외동포 언론사협회에서 경주 신라 역사 문화 탐방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동포분들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한국학, 한국을 알고 싶고 한국의 역사를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먼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올바른 역사를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주의 국립박물관을 딱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역사 연대표가 쫙 나오죠. 신라의 역사가 나옵니다. 경주니까요. 근데 신라의 역사가 나오는데 신라의 건국 역사가 4세기까지 부정되고 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이 신라의 건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국은 박혁거세의 건국, 그 다음에 박씨, 석씨, 그다음에 김씨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박씨, 석씨의 그런 어떤 역사가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 자, 보시면 400년의 역사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300년의 역사가 400년의 역사보다 6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한 뼘 한 뼘 재보니까 6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왜 앞쪽에 400년은 기록이 전무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교과서를 강의하는 한 분의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황현필 우리 100만 유튜버입니다. 이 역사 강사이시기도 하고요. 기록에 입각하면 신라 건국 연도가 기원전 57년입니다. 믿기 힘듭니다. 어떻게 신라가 고구려 백제보다 먼저 건국되었다니.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고 진짜 시험에 출제되는 신라사는 4세기 내무랑부터 물어봅니다. 바로 내무랑이 중앙집권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합니다. 고구려 소수리망을 통해서 중국의 전진과 교류했다라고도 하는데 한국사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라 건국 연도가 있는데 믿기 힘들다라고 했죠. 이걸 왜 못 믿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자세한 왜 신라가 먼저 건국된 것처럼 보이는지에 관한 역사를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출제되는 건 내무랑부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건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세기 그 교과서에는 4세기 내무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은 다 날라갔죠. 교과서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왜 이렇게 4세기 내무랑부터 다룰까라고 했더니 모든 학계의 사람들이, 학계 교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라의 초기 역사를 부정하고 있어요.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말을 못하겠다, 서기 4세기 중반까지 신라가 없었다.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인 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 삐라로 본다. 요즘에 북한 오물풍선이 많이 날라오고 있잖아요. 삐라라는 거예요. 삐라. 삐라에서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전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역사는 삼국사기의 초기 역사 완전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역사학계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일본이 왜곡한 것이 있습니다. 왜곡해서 들여놓은 것.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데요. 4세기에서 6세기 200년간에 일본이 한반도 가야 땅에 일본부를 설치했다. 식민지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를 통치했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맨 처음에 쓰다 소키치라고 하는 일본의 식민사학자에서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왜 임나가 우리 일본이 저 신라의 당도했다라는 그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므로 신라의 기록,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침략을 해서 한반도 가야 땅, 그 신라 땅을 이렇게 먹었는데 왜 그 기록이 삼국사기에 없냐? 삼국사기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마스 야스카즈, 네무랑이 최초 왕이다. 17대거든요. 17대 왕인데 최초 왕이다. 이만희 시리도 최초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랑 우리 학계가 이야기하는 거와 같죠. 동일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사 왜곡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신라는 56대까지 왕이 있는데요. 박혁거세부터 16대 왕까지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0년의 역사가 600년의 역사로 어떻게 보면은 줄여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뭐 대한사랑 단체에서는 이렇게 한 명씩 국립경주박물관 이거 지켜보니까 잘못됐다라고 해서 1000년의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자, 국립부여박물관을 탐방을 했습니다. 역시나 부여니까 이제 백제잖아요. 백제 역사 연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어있죠?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은 뭐냐면 백제의 역사인데 백제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고구려 신라 가야는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걸 적는 건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걸 합쳐보면 뭐가 되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의 초기 역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바탕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민족의 고대 국가 성립은 4세기에서야 가능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는 1600년에 불과하다. 1600년, 1700년 그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일제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뭐냐면 그거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따라서 그대로 기술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기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인데요. 여기도 결국엔 뭐냐면 한민족의 첫 나라가 16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생겼다라고 하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 박물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박물관을 가시면은 아시겠지만 한국관이 있잖아요. 1990년대 후반에 중국관, 일본관이 있는데 왜 한국관은 없냐라고 해서 한국관을 어느 독지가가 돈을 쾌척을 해가지고 세웠어요. 근데 그 세운 데다가 우리 학계의 어떤 연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뭐 다른 거 청동기, 철기, 연대도 잘못됐지만 이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토 트리 킹덤이라고 있습니다. 프로토라고 하는 것은 원삼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원시삼국이라고 해서 백제 신라 가야가 성립된 그 국가가 형성된 시기, 건국한 시기가 연대에 나오지만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300년까지는 국가 형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영국 박물관에 기술된 벽면인데요. 벽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구려가 우리 문헌에는 37년에 BC 37년에 건국됐잖아요. 백제는 18년 BC 18년에 건국됐잖아요. 신라는 57년에 건국됐잖아요. 그 앞에다 트러디셔널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이버 외교단체 단크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왜 트러디셔널리가 붙냐? 그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뭐 이런 뜻이겠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써왔다. 우리가 이렇게 연대를 써왔지만 하면서 하란 쪽 오른쪽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역사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 뉘앙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방크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고를 한 거예요. 저기 뒤에 보면 AD 300년 되어 있죠. 원삼국, 이게 원삼국이라는 겁니다. 원시 삼국, 그리고 AD 300년부터 실제적인 삼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국가 성립되는 거는 1700년 정도의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모든 국립박물관이 이제 한국에는 한 13개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심에 있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한 해에 이제 350만에서 지금은 한 400만 정도가 들어와요. 그 중에서 이제 한 50만에서 100만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역사 연대표가 있습니다. 그걸 뭐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끝 중앙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낭랑이 있습니다. 낭랑은 뭐냐? 한나라가 식민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식민지를 세워서 BC 108년부터 해가지고 313년까지를 421년 동안 한반도 정중앙에서 이렇게 식민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위쪽으로 고구려, 아래쪽으로 백제 신라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42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박물관을 들어가다 보면 또 벽면이 나와요. 이 주황색 벽면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가 나냐면 공간이 설정돼 있어요. 한나라의 식민지 낭랑이 어디에 와 있었냐? 평양에 대동강 유역에, 여기 대동강이죠. 그 대동강 유역에 한나라의 식민지 낭랑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문헌적으로 보나 이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꽤 있거든요. 민족 진영이라고 할까요? 제야사학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보면은 이쪽 한반도 바깥에 바로 낭랑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설이 완전히 정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20년 동안 한나라의 식민지가 한반도 북부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지도를 그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도 지도를 그리지 않지만 전 세계는 어떻게, 중국은 어떻게 그려버립니까? 한반도 북부에 한나라의 식민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한나라의 지도가 다 저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시면은 대부분이죠. 한강유역까지 세계사 유명한 그레네코 맥그로일 출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사이버 외교단체 반크에서 허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 학계가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으니 그게 굉장히 허탈하고 또 분노가 치미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세계사 책이 이렇게 보시면은 한나라 때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이너스티라고 하죠. 그래서 옥스포드 발행 똑같죠. 예. 더 타임즈 세계사,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점점 더 내려오는 감도 있어요. 한나라가 옥스포드 역시나. 자, 그리고 우리 독일 지부장님께서 조사를 하신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독일 교과서 속에서도 한국의 역사가, 여기 보시면 한나라잖아요. 한 임페리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한반도 북부가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여행책자가 있어요. 한국을 소개하는 여행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독일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엄청난 그 기술들이, 이거는 중국에서 썼다라고 할 정도의 기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한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중국인들은 지도에서 조선을 지우고 4개의 현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이들 중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거의 오늘날의 서울까지 뻗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 문화에 번창하는 중심지로 여겨졌던 이 낭랑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는 제가 쓴 게 아니고 거의 써 있는 겁니다. 독일어로. 313년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BC 108년부터 살아남았으니까 420년 동안 거기 서울까지 뻗어가지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책자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라 때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의 최근에 방영되었던 NHK의 세계사라고 하는 방영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관한 그런 잡지인데, 이게 공영방송이잖아요. NHK에서 보면은 한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당나라, 원나라 이런 모든 나라에서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뿐만 아니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해가지고 전부 다 굉장히 의도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DK 출판이라고 있는데요. 독일 베테스만 그룹의 펭귄 랜덤하우스 계열사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 아래쪽까지 내려갔어요. 한강을 뒤덮고 저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 아래쪽에 있잖아요. 녹색 부분이 뭐냐면 일본하고 뭐 같은 색으로 좀 칠해진 면도 있는데, 저 부분이 뭐냐면 임나일본부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사군 한반도설이 있었고, 그게 이제 313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똑같은 4세기에 그때 이어가지고 4세기에서 6세기에 저 녹색 부분으로 임나일본부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식민사관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20년에다가 200년 합하니까 620년에서 700년 정도의 중국 식민지와 일본 식민지일 때 너희들이 번창했다. 이때 철기도 들어오고, 지금 우리 교과서가 한나라 때 철기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뭐냐면은 이제 식민지가 되면 너희가 발전하니까 식민지를 한민족, 너희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을 사관으로 만든 게 이 두 가지예요. 핵심이 뭐냐면은 한사관 한반도설, 그리고 임나 일본부설을 그림 위려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한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도를 검색을 해보면 전부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했지만, 동북공정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2017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분 동안 역사 연설을 하더라. 그 핵심이 뭐냐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남한까지 포함한 한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 반발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아직도 이렇게 420년 동안 한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2023년 작년에는 이건 너무나 이제 중요한 그 오류들이 많아요. 사실은 첫 번째 오류는 가야의 일본 전시회를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건데, 이거는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공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위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한사군 한반도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잘못됐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시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서 선사고대 간에 이런 한사군 한반도에서 잘못된 것을 이제는 없애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한국사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일본이 그렇게 왜곡을 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사 왜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있어요. 네. 일본 근대화의 시작이고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870년을 전후해가지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이때 조선이었지만 조선을 정벌한다라고 하지 않고 예로부터 한국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정한론을 폈습니다. 정한론을 피면서 임진왜란 정유진한 때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그때는 역사를 공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냐면 역사 침탈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뭘 하냐면 일본 열도 내에서 한국의 흔적을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본 신사내에 한반도에서 전래되었다라고 하는
불교 사찰을 파괴합니다. 1600개 이상을 폐차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19세기까지는 일본에 2700여 개의 박혁거세, 그러니까 신라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이게 다 폐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세 마을이 있는데요. 박혁거세잖아요. 이 거세 신사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리고 뭐냐면 일본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신사가 많았어요. 한국 신사. 자, 일본 나라를 가시면 동대사를 많이 가시잖아요. 사슴공원 있고 그 동대사에 보면은 동대사에 들어가면은 그 알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신국신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신국신사. 신국은 뭐냐면은 원래는 한국신사였습니다. 한국신사였는데 이걸 신국신사로 매월신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국신사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한 3번 정도 여기를 한번 갔다 왔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동대사 경내에 있는 신국신사에 왔습니다. 여기가 신국신사인데요. 신국신사는 원래 한국신사였어요. 여기 보시면 매월신자로 되어 있죠. 매월신자 신국신사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국신사였습니다. 근데 왜 매월신자에 신국신사로 바꿔놨을까요? 그것은 발음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는 이 한국신사는 가라쿠니 신사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어요. 네, 가라쿠 사람이란 얘기죠. 가라 사람, 가야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국신사라고 하는데 이 신도 가라쿠니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같은 매월신자로 바꿔놔서 여기가 어떤 신사였는지 알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네, 그 신국신사를 봤는데 신국신사를 바꾼 게 여기가 하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사카에도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가서 샀던 게 여기 신국신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여드리려고 신국신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도 가시면은 후지데라시에 보면 신국신사가 있는데 여기는 엄청 커요. 여기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신국인데 가라쿠니 신사예요. 원래는 한국이 신국신사는 전부 원래 한국신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신사가 많았는데 정한돈을 펴다 보니까 먼저 일본 영토에 있는 한을 없애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내에 있는 한국의 역사를 말살하기 시작한 겁니다.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역사를 전부 불태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80년대는 사서 20여만 권을 압수해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큼지막하게 실렸었는데요. 이 주장은 어디서 나왔냐면 신익희 선생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의정원에서 간부 역할을 하셨던 신익희 선생, 이분이신데요. 자, 신익희 선생의 제헌국 추천사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초기 총독 테라우치는 조선의 기록문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1910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일제강점으로 들어갔던 때부터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모든 행정력과 군경을 동원하여 전국에서 1년 2개월 동안에 모든 곳을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단군조선과 관련된 사료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 14개월 동안에 1년 2개월 동안에 도서 20여만 권을 탈취하고 남산에서 소각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남산 앞에 있는 경복궁 내에서도 소각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복궁이나 남산에서 수많은 한국의 역사 사서들을 소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학교에서는 믿질 않습니다. 배감 박원식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병과 동시에 여러 언론기관이 문을 닫고 또 모든 국사책을 압수했다라고, 아니 배감 박원식 선생도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혼인 국사책마저 태워 없애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 박원식 선생이 그러면은 망명을 하시는 거죠. 망명을 하셔서 역사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상해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책을 쓰시냐면 처음에 한국통사라는 책을 쓰세요. 1915년에. 그러니까 이 책을 쓰니까 뭐냐면 일제가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그냥 통제해가지고 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역사를 조작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뭘 만드냐면 1916년에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뒤에 가면은 이게 조선사 편수회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반도사 편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바로 박의식 선생의 한국통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독립운동가 최천택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증언을 했어요. 일본 관원은 한국 역사에 관한 서적을 가가호 집집마다 수색하여 압수한 뒤 불태워버릴 때다, 이때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도 발각되어서 제1차로 경찰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자로서 이것을 증언하신 분이 네다니얼 페퍼라고 하는 미국인 기자인데요. 3.1 운동 때, 3.1 혁명 때 그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국내에 들어와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야, 이거 역사책을 완전히 박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라는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분은 영어로 기술을 하신 거죠. 콜렉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어떤 작품들 그리고 한국의 역사서들을 전부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923년에 이제 조선사 편찬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2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 이제 고문이 구로이타라고 하는 고문이 있습니다. 대마도에 사료 탐방을 해가지고 대마도에서 고문서류 66,469매, 고기록류 3,576책. 어마어마한, 이 대마도라고 하는 섬에서도 어마어마한 책들을 갖다 은폐하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는 조사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일본 학자잖아요. 일본 학자가 다 증언을 해줘요. 하라타 사카에로. 그래서 이렇게 다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대마도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책들을 압수하고 불태우고 했는데 이게 한반도 전체 그리고 만주까지 얼마나 많은 책이 불태워졌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구로이타 가스미는 특히 또 1911년 초반본 환단고기를 보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불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환단고기를 편찬했던 분이 운초 계연수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였거든요. 1920년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면서 배달의숙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역사교육을 했던 의숙을 하나 만들었어요. 배달의숙이라고 해서 단동시 관전현 여기에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를 일본 헌병들이 압록강을 건너온 거예요. 압록강을 건너와서 그 수십 명이 배달의숙은 불태우고 여기서도 이제 3,000권에 달하는 소중한 책들이 불타 사라지게 되고 이 압록강의 사진을 절단해서 이 계연 선생을 압록강에다가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걸 이제 봤었던 14세 청소년이 있는데 이의립 선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해방 이후에 평안도에서부터 남하를 합니다. 공주 대전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1979년에 다시 한번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1911년 초간본이 1979년에 다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어떤 역사, 실제로 단군조선 이전을 다루었던 모든 책들이 불살려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불태운 것은 아니고 핵심적인 사서들은 강탈해 갑니다. 일본 열도로. 통감 총독의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인데요.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고서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2등 방문이 조선 총독부를 은퇴하고 일본으로 올 때 조선 왕실의 기증이라고 하면서 규장각 사서들을 몇 술에나 일본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나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라고 해서 일본인 교수가 이렇게 찾아서 알려준 겁니다. 네. 이토 히로부미가 몇 술에나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 다음에 2대 통감이 있어요. 저도 이름도 몰랐었는데 소네 아라스케라고 합니다. 소네 아라스케라고 이 사람이 1년 기간 동안 재직을 하면서 수많은 고서들을 수집해가지고 일본 왕실에 헌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황성신문에도 실렸잖아요. 고서를 수집해서 열중했다.
그 수가 2천여 건에 달했다라고 황성신문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테라우치 마사다케, 아까 보셨죠? 14개월 동안 우리 사서들을 전부 색출해가지고 뭐 불태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고문헌 18,000여 점을 약탈하고 반출을 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19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는지 그 18,000권의 강탈해간 책을 가지고 문고를 만듭니다. 테라우치 문고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은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이걸 문고를 만든 지 100주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견학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 있는 문고들은 그 18,000권들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은 야마구치 현립대학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라우치 서고가 마련이 되어서 여기에 있고요. 이 중에서 아주 극소수 일부가 경남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환이 되었습니다. 아주 일부죠. 아주 일부가 98종 135책 해가지고 그런 것이 경남대 반환된 것이 1996년 이후에는 반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책이 강탈당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타쿠대의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전역에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교수가 조사를 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거, 우리 국립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은 약 3,000종이 있더라. 3,000종에. 근데 이건 그 조사를 한 것이고요. 빼돌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국내청 효료부가 있어요. 서릉부라고 합니다. 이 서릉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밝혀진 게 뭐냐면 어떤 재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오노 외무성 과장의 진술을 보면은 한국에서 숨겨온 도서 목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걸 실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내청의 서릉부, 여기 이제 동경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 문헌들이 있고요. 뭐 일왕도 와서 이렇게 보고 갈 정도의 서릉부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나라 동대사, 이제 신국신사가 있고 내려오면은 북서쪽에 정창원이 있습니다. 정창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뭐 신라, 백제, 뭐 이런 문화재들이 가득이 있어요. 일본 정창원에. 이 정창원에서는 1년에 한 번 10월달이 되면은 정창원 전이라는 걸 열어서 한 10점 정도를 꺼내놓습니다. 꺼내놓고 이렇게 전시를 하거든요. 그 전시 지금 하고 있죠.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신라, 백제, 그리고 가야 이런 뭐 문화재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또 사서도 있는데 그건 꺼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강탈해 간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국내청 서릉부에 있고 그 다음에 나라의 동대사 쪽에 정창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 우리의 서적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 속에 한국 문화재들이 있어요. 25개국에 뭐 21만 점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본에 약 10만 점 정도가 지금도 뭐 약탈 그런 문화재들이 그런 사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는 뭐냐면 국내에 있는 사서들 불태웠어요. 그리고 강탈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하냐면 국내에서 조작을 하기 수월한 거죠. 조작을 합니다. 조선총독부 산하에 이제 조선사 편수회가 있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한국통사가 나오고 1916년에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그게 이제 바뀌면서 3.1 혁명을 겪으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역사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고요. 이게 이름만 바꿔서 조선사 편수회라고 했습니다. 일왕의 특명으로 조선의 역사 뿌리를 잘라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민족의 기원, 국가의 건국, 이 건국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 아래서 깨어났다 이런 이야기, 성스러운 이야기들로 만들잖아요. 이런 거 다 무시해라. 사화, 사설들 다 일체 무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결국 뭐냐면 일본과의 동화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내라. 일본 혼을 심어줘라. 영구적인 것은 역사 연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일본인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조선의 청소년들이 부족, 자신의 아버지와 조상을 멸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면은 이 조선인이 반일본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역사 교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2년부터 1937년까지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런 역사 사료집을 모아가지고 35권의 책을 만드는데요. 사업비는 요즘 돈으로 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거액을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조선사 35권, 부록 2권까지 합해서 24,000쪽 분량의 일본인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이 부역을 하죠. 그리고 만들어진 일본어로 된 조선의 역사서. 자,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분석을 해 본 거죠. 야,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라고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일본이 만든 조선사 35권의 구성들을 보면 대부분이 근현대, 그때 당시에 근현대죠. 고려, 조선에 이렇게 맞춰져 있고 고대사라고 하는 걸 굉장히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고사라고 되어 있지만 단군조선 완전히 부정되고 삼한이라고 해서 거기서 신라사부터 거의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지만 박해벗의 부정하죠. 내무랑부터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를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비교를 해보면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선사 35권이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들을 보면 복붙이다, 복사붙이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적인 식민사관이 들어와서 결국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35권을 만들었는데 그 어떤 프레임, 그 틀, 시스템, 그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한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올해는 개편을 했잖아요. 2025년 교과서라고 해서 떠들썩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뭘 바꿨다. 근현대에 맞춰가지고 초점에서 뉴스 언론에서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전체를 훑어보면요. 굉장히 고대사 쪽이, 상고사 쪽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이 근현대사, 19세기, 20세기, 그리고 지금의 21세기 역사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는 뭐냐면 고대사가 완전히 말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의 건국조를 표기하지 않는 역사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사국의 실질적인 건국 시기가 고구려는 2세기, 백제는 3세기, 신라는 4세기 내무랑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설정을 누가 했습니까? 일제 식민사학자가 했던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태고내, 금방 외우죠. 고구려는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그 다음에 신라는 내무랑. 이런 식으로 외웠다라고 나이 드신 70대 되신 역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때도 태고내로 외웠는데 지금도 태고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한사군이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 대부분 9종 중에서 7종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식민사관인데요. 식민사관은 한사군, 한반도서, 인나, 일본부서, 그리고 뭐냐면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단군을 부인한 거죠. 단군은 신하다. 단군 조선의 건국을 부정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 학계에서 누가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채호 선생이 먼저 단군 신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시면, 일본에 1894년이면 갑오 동학혁명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는데, 일본이 침략했는데, 그때부터 역사 침략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시라토리 키치 교수는 단군고에서 바로 단군의 이야기는,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그리고 똑같은 1894년에 나카미치오라고 하는 교수는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승도, 중이죠. 승도의 망설이다.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한 거면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 우리 신화라고 하는 말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냐면 날조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날조된 신화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말이 1921년 단군고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단군조선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단군 왕법을 허구의 인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쭉 내려가요. 왜냐하면
조선시대가 명나라의 사대주의를 하느라고 단군조선에 관련된 사서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을 1차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니까 딱 보니까 야, 단군 안건만 없애면 되겠구나. 그러면 확 떨어진다. 역사 연대가.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만든 것이 뭐냐면은 조선시대예요. 조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나라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서들을 전부 수거해라라고 하는 수서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대 사서 수서령, 세조, 예종, 성종 50년 동안에 이런 고조선의 비밀 이야기, 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해서 개인적으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했다. 그리고 예종 때는 어떠냐면 닉자처차,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 이런 고대사, 단군조선 그 이전의 역사를 드러낸 책들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목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수거가 되게 됩니다. 그 수거된 책들이 뭐냐면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암동, 원동주, 삼성기, 삼성밀기, 표훈, 조대기, 대변설 이런 책들을 전부 수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기적이 터지게 되는 거죠. 자, 태종 때도 그런 어떤 수거해서 불태운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을 지나서 세조 때, 예종, 성종 때 50년 동안에 이런 사서들을 다 수거를 했어요. 어느 정도는 불태웠고 어느 정도는 모아놨습니다. 그 모아놓은 책들을 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분이 있어요. 일식당 이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그분이 이 수서령으로 모았던 비밀스러운 사서들을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서 하나의 책으로 해서 일이라고 하는 걸 숨겨놓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은닉한다. 그래서 태백일사라고 이름을 짓고 숨겨놓습니다. 자,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1911년에 환단고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태백일사, 조선 중기에 이맥 선생의 태백일사가 있는데 이게 환단고기라는 책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역이 이거를 통합을 한 건데요. 아까 보셨던 걸 다시 보시면은 이 태백일사라는 책은 그 조선왕조 실록에 수거하라고 했던 삼성밀기, 표훈, 조대기, 대변설 이런 책들을 모은 거예요. 이런 10여 권의 책들을 모아가지고 태백일사라는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냐면 안암동, 원동주, 삼성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 삼성의 기록, 우리 역사의 기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냐면은 운초 계현수 선생 이분이 1911년에 초간본 환단고기 30권을 출간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사실 기적적으로 우리 역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일본의 건국이 이때입니다. 초대왕이라고 하죠. 신무왕, 신무천왕이라고 하는데 1대 천왕인데 건국을 언제 했냐? BC 660년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 그 옆에 있는 식민지 조선은 이렇게 역사가 장구하단 말이야. 안 돼. 라고 하면서 단군조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기자조선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사대주의 때문에 나온 건데, 없어져야 될 거지만, 이제 일본의 의도는 다른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 학자들도 지금 뭘 얘기하냐면, 위만 때부터가 우리 역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도 이런 그 식민사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서 이 프레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4대째 내려와서 한국교원대 송호정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EBS에서 역사 배틀이 붙었어요. 단군은 신하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단군은 실존 인물이다라는 주장을 해서 두 사람이 프로그램에서 일주일 상간으로 해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거기에 인간들의 얘기가 있는 게 많이 신화인 거죠. 신화는 신화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단군이라는 인물이 실존한 인물이냐 아니면 이제 신화 속의 인물이냐 또는 단군조선이 신화이냐 역사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국 유사의 고조선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 이 송호정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국가 형성이 되면서 완전히 망했다. 고조선은 국가 형성이 되는 동시에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는 BC 2333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4357년이라고 아까 처음에 이렇게 지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 4357년은 BC 2333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뭐냐면 기원전 7, 8세기로 보는 거예요. 그때 고조선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송호정 교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는 학계 교수들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약 2700년 전.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고조선, 언제 등장했냐? 약 2700년 전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BC 7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역사 교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책을 만들었는데, 고조선이 언제 건국되어 어떻게 발전하는지 정확하지 않다. 언제 건국되어 있잖아요. 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데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7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써있죠. 기원전 7세기에 쓴 관자에 보면 조선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7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세기가 언제냐면 일본이 지금 황기라고 해서, 일황이잖아요. 일황, 천황이라고 하잖아요. 황기라고 해서 일본의 기원을 이때로 7세기로 두고 있거든요. BC 7세기. 근데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무진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BC 2333년 단기입니다. 단기. 그게 무진년이거든요. 동국통감 조선시대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미 무진년이라는 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 말씀드리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단군 기원은 정확하게 BC 2333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기 4357년이다. 근데 이것을 보냐면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시간을 축소하고 있어요. 단군조선의 시간을 축소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간을 축소합니다. 단군조선 하면 우리가 아마 배우셨을 텐데 비파양 동검이라고 하는 동검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인돌이 분포한 지역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그것이 분포하는 지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고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하나는 또 뭐냐면 복식문화로서 청동 단추까지, 단추가 나오는 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뭐냐면은 이제 이만희 씨 아까 나왔죠. 남쪽의 한민족은 단군 신화와 무관하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분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1920년 이제 3.1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다 불태우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좀 왜곡된 거, 우리가 지금까지 왜곡해 놓은 거를 교육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총독부 국사교육지침이 뭡니까? 옛날에 이 한반도에 북부를 조선이라고 했다, 고조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부를 고조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만 고조선이고 남쪽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뭐 서울, 전 대전에 살고 있지만 단군의 자손이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단군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고조선은 저 위에 있고 아래쪽은 정체를 모를 진이라고 이제 교과서에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의 교과서거든요. 근데 아까 1920년 조선총독부의 국사교육지침은 뭐였습니까? 고조선은 북쪽에 있고 남쪽은 일본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지금의 국사교과서의 틀도 역시나 남쪽에는 고조선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 교과서를 배웠습니다. 이 교과서를 배웠거든요. 이 교과서는 뭐냐면 동이족의 세력 분포라고 하는 이 연두색이 있어요. 연두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서 자신들과 다른 동쪽의 오랑캐라고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좋은 뜻이었어요. 그래서 동이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굉장히 신기하다. 이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면 춤추기를 좋아한다.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 남녀가 떼지어서 음주, 가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K-팝의 DNA가 되었다라는 쪽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신비한 동이족,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른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학계에서는 이걸 갖다 문제를 삼은 거예요. 동이는 학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 뭡니까? 지금의 역사학계 입장은 동이족은 한민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학계의 입장이 그 입김이 실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동이족 세력 범위라고 하는 게 벗겨졌죠. 없어졌잖아요. 산동반도에 뭐 동이족이 있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어지면서 고조선의 강력이 안 그래도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세력이 벗겨진 겁니다. 여기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이족이라고 하죠. 구이가 있었어요. 전부 다 조이라고 하면 저는 새니까 이제 화능천왕 쪽과 관련돼 있고, 우이는 고조선과 관련돼 있고, 레이는 우리가 이제 양식공도로 보면 레이는 백제는 레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기 있다가 백제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건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학교에서는 동의는 우리와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학교에서는 뭐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동의를 가져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 가져가 버렸습니다. 오케이, 동의는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면서 산동반도에 이렇게 기념관을 짓죠. 동의문화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왼쪽에 태호복희식 배달국의 원래 영웅이거든요. 소금천식 동이족입니다. 그리고 치우천왕 14대 좌우지환왕천왕이라고 하는데 치우천왕, 그 다음에 요순할 때 순임금 이런 분들을 다 세운 거예요. 동이 다 중국인. 자, 이런 식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자, 이래서 보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단군조선의 공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지금 이렇게 다루지만 너무 넓다. 그러면 학계에서 원하는 그 영토는 뭐냐면 저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 지금 저기까지는 교과서가 못 갔지만 저기까지를 바라보고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차이나는 클래스를 다시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조선. 그죠? 지금 학계에서 얘기하는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의 그 고조선, 그것도 왜곡된 거지만 그 고조선의 강력도 모자라서 이렇게 축소를 시켜버렸잖아요.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에 존재한 한국 최초의 국가다.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대본을 어떻게 쓰냐면은 와, 되게 크다. 이렇게 아이돌들 나와가지고 되게 크네요. 이런 식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저 자체로만 보면 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원래 고조선의 강력을 봤을 때는 되려 축소되고 있는데 엄청 큰데요? 라고 하는 대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조선의 역사 강력을 축소하고 있고, 이걸 외국인들한테도 이 지도를 가르칩니다. 고조선의 강력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7세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고조선의 강력은 이렇게 되었고,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한사군을 세웠으니 여기가 한사군이다. 정확하게 일치하게 이제 영토를 만들어 버려서 한사군을 완전히 이제 한반도 북부에 정립을 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아까 보셨던 이런 지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초, 중고, 국사 교과서에서 이 단군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이 실존 인물이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50군데 정도 전국에 단군 성전이 있거든요. 그 단군 영정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초중고 교과서에 단군 영정이 들어갔습니다. 공식, 영정, 어진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진이 빠졌죠. 전부 다 빠졌습니다. 모두 삭제되었다. 그리고 단군 왕건께서 건설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진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 사진도 완전히 삭제가 되었죠. 그리고 건국 이념이 사라졌죠. 국사교과서에서 홍익인간이 삭제된 거 아시나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군데 빼고 동아출판 중학역사2만 유일하게 홍익인간이 이름을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 빠지고 나서 몇 년 전에 이제 민주당 12명의 의원들이 교육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면서 홍익인간이 삭제되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했었는데 교육법의 교육 이념을 갖다가 바꾸려고 한 거예요. 어렵다,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빠졌냐? 국사교과서에서 이미 홍익인간은 삭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참성단이 2018년 교육부 고시 162호를 근거로 해가지고 삭제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종문 교수가 논문에서 작성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서로 배우는 10대들은 어떠냐? 3분의 2가 단군이 신화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대부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한 반 정도는 단군은 가상의 인물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의 한국사 조작은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 사실은 이 교과서로 이렇게 배웠다면 우리 스스로도 지금 우리의 뇌에 단군은 원래 신화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작품이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일제 식민사학의 어떤 프레임 틀,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웠던 걸 다시 빠져나가게 해야 된다. 언러닝이라고 하죠. 언러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거를 또 밖으로 과감하게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러시아 유엔 푸틴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993년에 했거든요. 어느 학계의 토론회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느냐? 있는 역사만 있다고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있는 역사를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주장을 한 분들이 누구냐?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역사가 다시 좀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임시정부의 이동영 선생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맥으로 삼아 지켜야 된다라고 했고요. 많은 분들이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오른팔 박찬익 선생, 저와 같은 박씨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단군 영종을 다 이렇게 지니고 다녔어요.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영정 수첩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했다.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 단군 왕검을 단군 대황조라고 이때는 했습니다. 우리 황조, 우리의 거룩하신 조상님, 우리 황조 단군께서라고 하는 노랫말을 지으셨죠. 이제 5절까지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황조에 자손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도 변치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단군 중심의 독립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독립운동 역사가, 실제적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독립운동 역사가라고 하죠. 그래서 석주 이상용, 그리고 대강 박은식 선생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역사도 지켜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단군이 47분이다.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단군이 한 분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조선시대에도 합니다. 어떻게 한 분이 그렇게 신선이 되어서 1000살 이상을 사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2000여 년 동안에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는 저 조선의 사대주의 사서도 혁파해야 되고, 일본이 지금 우리 역사서를 불태우고 우리 역사를 강탈하면서 조작하려고 하는 것도 지켜내는 그런 역사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11년 운축현 선생 환단곡이, 그 다음에 23년 전부 다 일제강점기잖아요. 대일항쟁기 1930년대 많은 분들이 47대 단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록들을 남겨요. 저희가 이제 이거 이상 찾은 게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찾은 게 제일 많은 거거든요. 17개, 그리고 지금 18번째를 찾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뭘 했냐면은 1930년, 40년 일제강점기를 넘어서면 그때까지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게 그냥 50명 또는 40명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47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행적이 전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단군조선이 있었는데 2096년 동안에 47분의 단군이 통치했던 그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1대 단군은 뭐 했고 2대 단군은 뭐 했고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대 문헌에 보면은 부르 단군까지는 확실하게 나와요. 부르까지 나오거든요. 부르태자라고 해서 단군의 아들, 단군의 장자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있었다. 실존 인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르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부르 단군도 실존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한번 나눠드릴 텐데 가시기 전에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문이 있잖아요. 신문. 자, 요 신문이 있는데 요 신문의 안쪽에 보시면은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단군조선의 시간과 공간에 축소되었던 문제, 그리고 실제 47분이 다스린 찬란한 역사가 이 신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드옥타에서도 1000부를 이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한상대에도 1000부 정도를 홍보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바로 우리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47군의 단군이 있으면 그 이전에 환웅도 한 분이 아니겠죠. 환웅의 나라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환웅의 나라를 배달국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배달을 하는, 한국에 가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배달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도 뭐냐면 실제로 배달국을 알고 있고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를 언어 퍼닝을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달국이 있었고 거기에 환웅천왕이 18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565년 동안에 동북아에 세운, 그러니까 우리 학계에서는 우리 역사상 최초를 고조선으로 너무나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은 마치 없었던 듯이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웅천왕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우천왕이 있습니다. 자오지 환웅천왕이라고 해서 18대 환웅천왕 중에서 14번째 자오지 환웅천왕이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치우천왕을 모델로 이렇게 매년 만들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전 세계, 우리는 잘 안 사지만 전 세계에 수십억이 팔리고 있어요. 치우천왕 메달입니다. 여기 써있죠? 치우천왕. 아까 보셨듯이 동이족 기념관에 보면 치우라는 상이 있었는데 만약 중국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폐공사에서 중국의 조상을 이렇게 매년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죠? 매년 만듭니다. 이렇게 매년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요. 네. 이쪽에 보면은 치우천왕은 이제 도깨비 부대를 거느렸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도깨비를 치우천왕하고 일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에 보면 그 도깨비 문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창 올림픽이 있어요. 오랜만에 한번 이걸 보시고 잘 처음에 초반에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네. 자, 여기서 들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때 우리는 이때 설명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 세계에 5억 명 이상이 시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치우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치우는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선포한 것을 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해설자들도 자기가 만들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치우라고 그걸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든요. 넣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역사의 현실이 이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달국의 14대 환웅천왕이 치우천왕이고요. 그리고 5대 환웅의 막내 아들이 바로 태호복희씨라고 해서 문명의 시조다. 중국에서 문명의 시조를 받들고 있는 분이 바로 태호복희씨. 태호복희씨의 복희팔계가 있는데 그 복희팔계에서 이 4개의 괴를 빼면 건공감리가 되고 그걸 이제 돌리면은 지금의 태극기에 나오는 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는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복희팔계에서 실제로 나온 겁니다. 그럼 태호복희 중국인 아니냐라고 하면은 태극기 뺏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태극기는 이게 고대 한국인이었던 태호복희 씨에서부터 유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염제신농씨라고 해서 한의학의 시조가 되는 염제신농씨가 있는데 8대 안부량 환웅 때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게 바로 그 염제신농씨가 되고요. 이렇게 배달국의 3대 성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 개천절의 주인공인데요. 한국의 건국의 시조 환웅천왕입니다. 그래서 음력 10월 3일은 동방 땅의 첫나라가 열린 날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예전부터 상월이 10월입니다. 10월 제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월 3일이 되면 백두산에 올라가 천재를 올렸는데 이런 제천의식은 배달 신시의 예풍속이다. 예로부터 배달 신시 국으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환웅천왕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달국 이래 10월이 상달이었다. 한 해의 처음이었다. 이때에 천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군 개천으로 해서 개천절을 지금 지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역사를 압축시켜 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풀어놓으면 뭐냐면은 신시개천이라는 거죠. 단군은 개천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단군은 용어가 개천이 아니고 단군은 계곡입니다. 계곡. 단군은 건국이고요. 신시는 개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동방의 첫나라 배달국이 건국이 된 것을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천절의 발상지를 가봐도 이렇게 나오죠. 대종교에서 음력 10월 3일을 환웅이 지상에 내려왔다라고 하여 개천절로 정하였다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환웅천왕이 맞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천절은 실제적으로 환웅천왕이 신시 배달을 개천한 때였는데 그게 1차적으로 약간은 왜곡이 됐다. 단군한 다음에 계곡으로 왜곡이 됐는데 근데 2차 왜곡은 뭐냐면 지금은 단군도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철저한 왜곡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천의 역사 기록을 보면 삼국유사 고조선기와 삼성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환웅의 신시 개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환웅의 신시 개천은 18대에 환웅천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초대 환웅천왕의 개척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때 누가 있냐면은 마지막 환인천재가 있습니다. 마지막 환인천재가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는 그냥 환인으로 나오지만 그 환인은 바로 7세 환인이다. 지위리 환인이라는 거죠. 환국의 말기에 7세 지위리 환인 때 인구는 증가하고 물자는 적어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서자부 마을에 계시던 대인 환웅께서 민정을 두루 살펴 듣고 환국을 떠나 이주하여 광명한 세상을 열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18대 환웅 중에서 1대 커바란이라고 하는 환웅천왕입니다. 초대 환웅천왕의 전모가 바로 커발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환국의 7대 지위리 환웅께서 뭐냐면은 아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삼위와 태백, 삼위 태백이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땅이다. 홍익인간 할 만한 땅이 어디냐면 두 군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와 태백이 있다. 삼위는 어디냐면 저기 보면 중앙에 보면은 삼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이 있는데 둘 중에 어디가 홍익인간 할 만한 땅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환웅천왕이 바로 이 태백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웅이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이죠. 소울도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에서 내려와서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니 그 나라의 도읍을 신시라고 했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3,000명을 데리고서 어디서 내려오냐면 저 환국의 그 바이칼 동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저 백두산 위쪽으로까지 태백산으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웅께서 천부 인을 3개를 받아서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대흥알령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을 넘어서 백두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오셔 도읍을 신시에 정하시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몽골 역사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흥알령 산맥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다른 데로 못 가고 한반도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끝에 닿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몽골 쪽이고 그 내려오는 것이 한민족이다. 같은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DNA를 봐도 바이칼하고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면 이런 환웅천왕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단군신화라고 알고 있어서 이거 단군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환웅천왕이 나라를 건국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삼국유사에. 그래서 환웅신화를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임재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왕이 있다. 환웅천왕이라고 했잖아요. 천왕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냐. 계곡 이념도 있다. 통치 방식도 있고 조직도 있고 국보도 있는데 그게 이제 문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째서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가.
이거 우리 학계에다가 경종을 울리는 말이죠. 왜 나라를 간주하지 않고 고조선까지만 자꾸 언급을 하고 환웅천왕을 등한시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환웅의 건국 이야기라는 거죠. 환웅천왕이 솔도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냐, 한국인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 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백이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환족은 모두 신시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3,000명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인 환웅께서 처음 강세하신 공덕을 반드시 후세에 전하여 입으로 외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냐면 한국의 건국의 시조로서의 환웅천왕을 잊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환웅천왕의 신시 개천입니다. 이렇게 기후가 바뀌고 이제 환국 말기에 우리가 살 땅, 광명의 땅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동쪽에 우리 지금의 그 한반도 땅 그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거든요. 지휘리 환웅께서 환웅을 보내 새로운 세상을 개천하게 하신 것이 바로 개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천절에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왜 우리가 그 무리 3,000명, 환웅천왕과 함께 내려온 무리 3,000명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환족에 문명 개척된 3,000명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족속이 있었어요. 바로 웅족과 호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건 곰 토템 그리고 호랑이 토템이죠. 그래서 곰을 수호하는 그런 부족, 그리고 호랑이를 수호동물로 삼는 두 부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신시 배달국에 속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곰과 호랑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호족과 웅족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한 이야기면 중간에 환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환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신시 개천의 이야기가 되는데 단군께서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실제로 단군 왕검이 낳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18명 환웅 중에서 18대 마지막 환웅과 단군 왕검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커발한 초대 환웅천왕과 이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웅족과 호족의 이야기는 초대 커발한 환웅 때 이야기다. 그 환웅께서 이제 웅족과 호족이 자신들도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우리 환족과 같이 살려면은 너희가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수행을 하여서 진정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웅족과 호족 양가가 100일 수행을 하고 그리고 21일 수행을 해요. 이렇게 했는데 웅족은 버텼죠. 근데 호족은 거짓을 일삼고 태만하여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하늘의 계율을 어겨서 같이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족은 추방이 됩니다. 추방이 되는 그런 상황 속인데요. 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환웅천왕의 환족이 있잖아요. 그게 문명 개척은 3,000명이 있잖아요. 남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웅족은 뭐냐면 웅족의 여왕이 거느리고 있는 여인족이에요. 여인족. 그래서 뭐냐면 웅족 여왕의 웅시족 여인과 환웅천왕과 함께 온 환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웅시족 여성들은 매양 신단수 아래에서 함께 주문을 읽으며 아기를 가져 환웅의 백성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환웅께서 임시로 이들을 환족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살 곳을 주시고 환족 남자와 혼인하게 하여 아이를 낳으니 환족의 자손으로 입적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웅과 함께 온 3,000명 무리의 자손이라고, 왜 우리가 자손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록이 그럼 남아있냐? 남아있습니다. 홍산문화라고 해서요. 이 지역에 요하문명, 발해연한 문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도 뭐 5월 달에 홍산문화 쪽을 갔다 왔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우하량, 조양, 적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리장성 바깥에 동이족의 어떤 문명, 고대 한국인의 어떤 문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황하 문명보다 1000년에서 2000년 더 오래된, 가장 오래된 그런 문명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우하량이라는 곳을 보시면 가운데 고속도로가 있고요. 저 위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여인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요 부분 한번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남신상이 발견이 되고요. 하나는 여신상이 발견이 됩니다. 자, 남신상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환웅천왕께서는 주문 수행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택 37일, 21일을 택해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주문을 외웠다. 주문, 만트라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웅천왕이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수행하는 남신상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행하는 여신상이 나왔는데 여신상과 함께 나온 것이 뭐냐면 곰형상, 옥기, 곰의 발과 곰의 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곰토템이죠. 곰토템족과 함께한 웅씨의 여왕이죠. 여왕. 여신이라고 합니다. 왜 여신이라고 하냐면 저기 눈에다가 옥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우화량 박물관을 보면 이렇게 이때 당시는 원래 비단 옷을 입었을 때인데 옷을 다 벗겨놨죠. 그렇지만 수행을 하는 모습이고 그 옆에는 곰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원에서는 누구도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문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국유사와 환단고기를 보면 곰토템 부족의 여성이 특히나 여성, 웅족, 여왕이 수행을 해서 인간 완성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태백기사에 보면 웅족 여왕이 환웅천왕께서 신령한 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를 거느리고 찾아와서 천왕을 뵙고 우리도 살터전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산문화박물관을 가봤는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산문화박물관에 송조 신풍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신풍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신과 이렇게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신과 통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한 신과 통하는 하나의 모습 역시 신과 통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부좌를 들고 있고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주문 저건 남신상이에요. 남신상인데요. 남신상 오조품입니다. 네. 오조품을 갖다 놨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보조 남신상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신 역시도 가부좌를 들고 수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보시면 하늘에 삼신교를 갖는 것처럼 세 개의 내려오는 네,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삼신의 기운, 빛을 받아 내리는 수행자의 모습, 그리고 옆에는 주문 수행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남신상, 여신상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제가 이제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랑 환웅천왕 때에 뭐냐면은 이 배달국이 시작이 됩니다. 배달국. 그래서 1565년 동안 18명의 환웅천왕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삼위태백뿐만 아니라 이제 금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웅족과 호족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호랑이에요.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물인데 호랑이고 여기 곰이잖아요. 근데 위에 환웅천왕을 상징하는 조이족 새가 있습니다. 새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 웅족을 간택을 한 거죠. 너희는 이렇게 동굴에서 수행을 해서 마쳤으니 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족은. 근데 요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늑대가 있어요. 늑대. 늑대 토템은 어디냐면 북방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시간이 없어서 잘 넘어가는데요. 자, 이런 흉노, 돌궐 이런 문명들이 전부 다 이 늑대 토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은 실제로는 세 군데를 갔다는 거예요. 3위 태백, 태백 환웅천왕을 보내고 3위로는 반고를 보내고 그다음에 금악으로 누군가를 보냈는데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세 군데를 갔다. 이 금악이 뭐냐면은 알타이입니다. 알타이. 금악산, 알타이산이라고 하는데 금산, 금악산, 알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을 얘기할 때 이 알타이 문명의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그 문화공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사를 보고 이 알타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동쪽으로 간 사람은 한국인이고 서쪽으로 간 사람은 카자흐인이다. 우리다. 우리 형제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타이에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근데 터키도 갔더니 터키 역사책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터키와 한국 민족은 울란바토르와 셀렌게강 가운데서 함께 살다가 터키는 서쪽으로 가고 한국은 남쪽으로 이동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잖아요. 바이칼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은 이 터키가 되고 동쪽으로 가면은 한국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터키 역사책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방 유목민족도 우리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끝까지 갔을 때 로마에 보면 또 늑대의 소템이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결국에는 유목민과 관련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담이고요. 궁극으로는 뭐냐면은 동방 땅으로 가서 우리 한반도 쪽에 정착을 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개천이다. 동방 땅에 우주의 광명 문화를 처음 개벽한 그 정신이 바로 개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시개천에는 그런 정신의 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신교라고 하는데, 이제 신시잖아요. 신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을 잘 모시고 내가 신이 되는 그런 수행을 하고 했던 그런 가르침이 환웅천왕 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시 시기에는 바로 이 신교가 있었다. 신교가 신시 시대부터 있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유불선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어떤 신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교라고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옛날에 뭐 종교라고 해서 그걸 이제 신교라고 매긴 것이 아니라 신의 가르침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천재 문화가 여기서 이제 홍산 문화에서 발굴이 되었고요. 제천을 하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아량 원형 재단이 이렇게 있고요. 그 재단에서 재단을 했던 그 기록이 있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런 기록들이 있고, 또 이제 백두산 서쪽에서도 이 3층에 하늘의 제를 지내던 곳은 원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천 문화가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동맹,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부여의 영국 등의 무천 등의 제천 행사가 있으면서 이게 뭐냐면 대한제국 때 보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때 고종이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하늘에 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뭐냐면 제를 지냈던 황구단이 허물어져서 조선 호텔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황궁 위패만 모시는 곳이 있는데 이 위패를 보면은 하늘에 황천상제님께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황천상제, 호천상제, 옥황상제, 삼신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를 지내는 문화가 우리가 으뜸이었고 가장 오래되었고, 천제를 지내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수행을 합니다. 호흡 수행을 하고 주문 수행을 했던 그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교의 핵심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빛이 되는 것, 광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시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광명개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환웅께서는 이 광명한 세상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명한 세상을 열 수 있는 그 땅이 어디 있느냐, 광명한 땅이 어디 있느냐.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환국이라는 게 환한 나라잖아요. 배달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가 밝은이라는 뜻이고, 달이라고 하는 응달, 양달할 때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밝은 땅이 어디냐라고 해서 그 밝은 땅에 와서 밝은 세계를 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우주가 이제 빛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빛을 이제 불가에서는 법화경, 화엄경에서 꽃이라고 해요. 한 송이 꽃. 우주에는 빛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꽃이 하나가 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그 빛을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수행을 환웅천왕 때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광명된 인간, 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뭐냐면 전부 환인천지의 나라가 환국이잖아요. 환한 나라. 그리고 환웅천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단군왕검도 뭐라고 써있냐면 환검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달 조선에서 공통적으로 이 7,000년의 역사 동안에 추구했던 것을 단 한마디로 하면은 밝음 한자 하나거든요. 밝음을 추구했다. 내가 밝은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밝은 인간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밝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사의 현주소, 굉장히 역사가 시간과 공간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소된 그 압축을 풀고 하면은 원래 우리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있는 역사, 원래 있었던 우리의 역사는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고요. 이 배달국 이전에 환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는 거의 6962년 7,000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7,000년의 역사 문화 시대를 우리가 지금은 송두리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신시개천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북아의 최초로 한민족 최초의 국가가 바로
바로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은 이 환웅천황과 함께 온 문명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건국 시조인 이 환웅천황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배달국이 건국되고 나서 개천절을 쭉 지내왔어요. 10월 3일에. 그러면서 기원전 2333년에 음력 10월 3일에 단군 왕건께서 고조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웅천황은 개천이고, 그리고 뭐냐면 그 개천을 이을 개자잖아요. 단군 왕건은 그것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세계에 보면 개천 1565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 왕건께서 조선을 건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3일은 뭐냐? 원래 음력 10월 3일이죠. 음력 10월 3일은 환웅천황과 단군 왕건이 개국을 하여서 천재를 올린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받들어야 되는 날이 바로 개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군 왕건의 어떤 개천이나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 본래 그 개천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민족의 시조인 환웅천황과 단군 왕건에 대한 공경하고 추모해야 되는 그런 축복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뭐 쉬는 날이라도 뭐 역사인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 역사를 너무나 이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월 3일은 환인천재와 환웅천황과 단군 왕검이 개국천재를 올린 날이다. 이건 뭐냐면 환웅천황과 단군 왕검이 개국천재를 올린 날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환인천재도 10월 3일에 올렸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10월 9일에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지금 지나간 건데요. 유튜브 영상에서 보시면은 한 2시간이 좀 넘는 그런 강연 영상인데, 환단고기 역주본의 역주자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 1,500명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10월 9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건데, 이 개천절의 참 의미에 대해서 또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라고 해서요. 올해는 그 샘플로서 어떻게 보면 해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천절 기념 특강도 하고요. 그리고 10월 6일에는 유럽 한인 총연합회에서 오셔가지고 또 개천절 특강을 한 바가 있고, 10월 7일에 개천문화 세계 대축제에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실제 10월 3일이 되면 이제는 개천문화를 세계 축제로 한번 이화시켜보자,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함께 개천문화 축제를 한번 열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는 역사 왜곡에 너무 끄달려가지고 그 왜곡은 우리가 혁파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정신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홍익인간 정신, 그리고 개천 정신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계 대축제를 내년에 한번 열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빛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토는 광복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역사는 광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역사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의 역사 광복군이 함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